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우리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혼조 국면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3% 올랐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0.13% 내렸네요. 그리고 S&P 500은 0.16%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0.5% 하락을 했는데 사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보합권이라고 하기에는 낙폭이 조금은 좀 있었는데 이게 주간 기준으로는 0.5% 내린 걸 고려하더라도 2%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정이 나와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등락으로는 뭔가 막 이유를 찾는 게 낙폭이 아주 크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유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제목을 미친 고용지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망치를요 2배나 웃돌았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이러다가 연준이 금리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나왔었고요. 그게 결국은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에 부담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길래 얘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때부터 계속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게 나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연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지표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요. 신규 일자리 수가요. 6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52만 8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월에도 원래는 37만 2천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39만 8천 건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52만 8천 건이 한 달 동안 또 늘어난 건데 전망치가 25만 8천 건, 일부에서는 25만 건까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배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이정우 선배가 그냥 한 9시 30분 조금 지나가지고 헐 이거 뭐냐? 이렇게 나온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했는데 고용지표가 정말 어이가 없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선배 말은 이거는 깜짝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월가가 전망을 개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충격적이다. 괴물과 같은 고용 보고서였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그만큼 정말 깜짝 놀라게끔 나온 거고 실업률도 3.6% 예상이었는데 3.5%로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보기 전에 잠깐 제가 그래프 하나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래프 준비 안 하는데 우리 정윤 선배가 그래프로 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그럼 신규 일자리가 어떻게 늘고 줄었느냐 이거 이제 표로 나온 건데요. 매우 좋았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플러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교육이라던가 의료 서비스가 거의 12만 개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레저 호텔 요것도 거의 한 9만 5천 건 이상이 좀 늘었습니다. 일자리가요. 지금 휴가철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많이 늘긴 했겠다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이쪽이니까 전문 직종의 일자리도 매우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공공 부문도 괜찮았고 그리고 우리 경기에 매우 민감한 이쪽 건설이라던가 제조업, 도매, 소매 모든 항목에서 다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목할 것은 부문별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서 또 세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노동통계국 경제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나오는데 조금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가 왜 월마트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냥 소비자들이 유류, 주요 많이 석유, 에너지 쪽 많이 사고 있고 식품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의류, 가구 이쪽은 잘 안 사.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류 액세서리 매장에서는 일자리가 5,200개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좀 잘 안 사나 보다. 옷은 잘 안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5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한 달 동안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의
미국의 전체 일자리의 그 흐름들을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7월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5,253만 6천 개 정도의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수치냐라고 하니까 우리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에 일자리 수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쭉 잃어버렸던 이 일자리가 이제는 다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20년의 그래프인데 지금 20년 내 최고의 일자리 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도 미국은 정말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호황기와 마찬가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업률도 좀 봤었잖아요. 실업률이 3.5%였는데 이것도 2020년 2월에 그때도 3.5%였거든요. 요 낮은 부위 요때. 근데 팬데믹 때 뭐 이게 한 14% 넘게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그게 다시 이제 3.5%로 떨어진 건데 이것도 이제 20년 주기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요. 근데 요 그래프상으로는 20년 것만 나오는데 이게 1969년 이후에 3.5가 나온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었는데 그 수치를 이번에 또 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좋구나라는 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시 제가 앞에 그래프로 또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고용시장 좋고 경기 괜찮고 하면 뭐 경기 침체 안 오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은 이제 더 올라야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나마 발목이 잡혔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평균 시간당 소득이 약간은 마음이 쓰이는 뭐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월에도 5.2% 그러니까 임금이 그만큼 올랐었다는 거고 시장에서 예상은 4.9였는데 이게 또 5.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동 참여율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었거든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일하겠다라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게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별로 안 느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을 올려주면서 고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수치는 그럼 연준에서는 조금 불편한 수치가 되겠죠. 임금이 계속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 고용보고서와 뭐 평균 시간당 소득이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국 9월 연준에서는 또다시 7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패드 연준을 워치하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베팅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 보니까 7월 말에 9월 FOMC에서 75bp를 올릴 거야에 베팅한 게 약 28%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게 68%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월가나 미국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번에 75bp 올린다로 많이들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약간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한쪽에서는 연준이 올 들어서 4번 올리면서 2.25%를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고 경기가 이러면 이건 경기 침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용보고서 나온 거 그냥 즐기면 돼.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미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의와 한쪽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긴축을 했는데 9월에 또 75bp를 또 올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이거 아주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어. 라는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왠지 전자의 느낌? 왜냐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시장 등락률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감의 그 이슈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월가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물가입니다. 물가죠.
자, 인플레이션. 왜냐면 이제 연준과 우리가 계속 FOMC 회의와 연관을 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봐도 이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제일 긴장하고 기다리는 게 진짜 혼자 떠드니까 힘들긴 합니다. 네. 10일 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6월에 9.1% 나오면서 뭐 41년 만에 최고의 수치를 저희가 이미 본 상황이라 이게 아마 7월 CPI는 이때보다는 떨어졌을 거야. 분명히 이제 6월에 정점은 찍었어. 이게 뭐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괜찮겠네. 물가도 좀 꺾이고 경기도 좋다고 하면 좋겠네. 인데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가 지수가 꺾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유가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이제 꺾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료품 가격과 이런 에너지 가격을 뺀 그냥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근원 CPI는 지금 전망치가요. 6월은 5.9%였는데 이게 7월에는 6.1%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거든요. 그 얘기는 물가가 사실은 잡혔어도 잡히지 않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근원 CPI에 따라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일 금요일 날 이때도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와 함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또 어느 정도 시장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은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는 좀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실적 발표는 뭐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이어서 저도 이제 실적 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뭐 사실 눈에 띄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날 월트 디즈니가 나오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가장 뭐 관심 있는 친근한 이 기업은 월트 디즈니 정도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일 날 이게 시스코인데 뭐 제 주변에서 누가 뭐 제가 이거 작성하는 걸 보더니 시스코 벌레 잡는 뭐 이러는데 그거는 세스코인가 그렇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식품 유통업체인데 얘도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AIG는 월요일 날 오늘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